짐짝이요? 저를 그 애가 그렇게 불렀다고요? 휴대폰 화면 위에 떴던 단 세 글자. 짐짝.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태호 엄마도 하율이 할머니도 아닌 그냥 박영자라는 제 이름으로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무려 68회가 지나서야요. 사연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선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 박영자입니다. 남편을 여의고 혼자 아들을 키우다 보니 제 이름 썩자보다 누구 엄마, 누구 시어머니라는 이름으로 평생을 살았네요. 이제와 생각해보면 그 모든 이름들이 다 저를 지우는 말이었다는 걸 너무 늦게야 알았습니다. 제가 아들 태호와 며느리 지수 그리고 손녀 하유리와 함께 살게 된 건 벌써 5년 전쯤의 일이에요. 그때만 해도 저는 제가 무슨 큰 복이라도 받은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 저희랑 같이 사시면 저희가 모실게요. 하유리도 할머니랑 지내면 좋고요. 며느리 지수가 그렇게 말했을 땐 진심인 줄 알았어요. 아들이 둘이 벌어도 서울살이가 빠듯하다고 전세집 구하기도 어렵다고 하길래 제 이름으로 된 시골집을 정리하고 서울 광교의 30평짜리 아파트로 옮겼지요. 등기엔 제 이름 그대로였습니다. 집값 대부분도 제가 감당했어요. 남편이 남겨준 놈 팔고 평생 알뜰히 모은 통장까지 다 털어서요. 어머니는 그냥 편하게 계세요. 밥도 저희가 할게요. 손주도 저희가 키울게요. 그 말이 그렇게도 다정하게 들렸는데 이제와 생각해보면 그 말이야말로 시작이었네요. 제가 짐이 되는 아주 조용한 침몰의 시작.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습니다. 손녀 하유리와 매일같이 놀고 지수도 싹싹하고 예의 바르더군요. 어머니, 제가 아침 차릴게요. 오늘은 늦잠 주무세요. 그런 말에 저도 기운이 나서 반찬 몇 가지 더 만들어두고 아들 태호가 퇴근하면 따뜻한 물 받아놓고 발 닦으라고 얘기했지요. 하지만 그런 날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반년쯤 지나고부터였을까요? 며느리 지수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제 손녀가 제 무릎에 안기기라도 하면 하율이 이따 놀자. 엄마랑 책 읽자 하며 데려가곤 했어요. 부엌에서 내가 전을 부치고 있으면 그 아이는 거실에서 휴대폰을 보며 어머, 또 냄새 환기 좀 시켜야겠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펜을 끄고 창문부터 열었지요. 그땐 그게 저의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세대 차이려니 요즘 애들 취향은 다르다니 제가 예민한가 보다 스스로를 다그쳤지요. 그러나 어느 날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어요. 며느리가 친구들 모임에 간다며 서둘러 나갔고 손녀는 어린이집에서 돌아오자마자 제 품에 안겨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거실 한복판, 며느리가 급하게 두고 간 휴대폰이 진동을 울리더군요. 지수야, 오늘 7시야. 지영이도 나온대. 통 내용이 대뜸 떠올랐고 습관처럼 저는 무의식적으로 화면을 눌러버렸습니다. 그러자 화면 상단 딱 한 줄이 제 눈을 사로잡았어요. 짐짝. 보낸 사람도 아니고 메시지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 이름이 저장된 며느리의 휴대폰 속 제 이름이었습니다. 짐짝. 너무나 분명한 누구도 실수로 저장할 수 없는 너무도 노골적인 단어였습니다. 짐이란 말 하나로는 부족했던 걸까요? 거기에 짝까지 더해서 짐처럼 따라붙어버린 시어머니. 그게 그 애가 나를 바라보는 진짜 시선이었어요. 심장이 콱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밥을 하고 아이 옷을 개고 식탁을 닦고 아이 간식까지 챙겼는데 그 애는 날 짐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름을 누군가에게 보여줬겠죠. 친구들, 지인들. 그들끼리 야, 너희 집 짐짝 어때? 하고 웃었을 생각을 하니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 순간
저는 이 집에서 내 이름이 없다는 걸 확실히 알았습니다. 내가 누구의 엄마든 할머니든 그 애에게 나는 그저 짐이었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가 돌아온 뒤에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무렇지 않은 척 아이를 재우고 부엌에서 국을 끓이며 손끝을 떨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밤새도록 이불 안에서 생각했지요. 내가 여태까지 뭘 하고 있었던 걸까? 내가 정말 짐짝이었을까? 그리고 새벽 3시쯤 저는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어두운 안방에서 저는 오랜만에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딱 문서. 남편이 살아생전 내게 말했습니다. 이건 당신 이름으로 해놨어. 나중에 힘든 날이 오면 이걸 들고 그 집 나가. 그 말이, 그 사람이, 그 손길이 그날따라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 눈물은 분노의 눈물이 아니라 각성의 눈물이었습니다. 나는 짐짝이 아니야. 나는 박영자야. 그리고 그렇게 나는 그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서랍에 고이 넣어둔 땅 문서와 통장을 손에 쥐고 앉아 있자니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세상이 조용하니 내 마음속 기억들이 우르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 선택을 하려면 다시 내 과거를 마주하고 그 시간을 스스로 품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긴 회상의 여정을 떠났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지만 제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저 자신의 이야기를요. 28, 남편을 떠나보낸 해였습니다. 그 사람은 좋은 남편이자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성격이 좀 무뚝뚝하긴 해도 매일 저녁 퇴근길에 파한다는 꼭 사오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보, 찌개 끓이게 이거 좀 넣어봐. 그 한마디가 그저 그런 일상의 말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걸 너무 나중에야 깨달았죠. 그 사람을 교통사고로 허망하게 보내고 저는 생후 15개월 된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처음엔 정말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죠. 입에 풀칠하듯 벌어온 돈으로 기저귀 사고, 분유 사고, 자다가도 아이가 칭얼거리면 번개처럼 일어나 젖병을 데우고, 그래도 힘든 줄 몰랐어요. 그 아이가 내 전부였으니까요.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엔 새벽 청소일을 시작했습니다. 길거리를 쓸고 버스 정류장 쓰레기통을 비우고 나면 손끝이 다 갈라졌어요. 하지만 그 손으로 아들의 도시락을 싸고 교복을 다렸습니다. 엄마, 나 학원 다니고 싶어. 그 말에 저는 한 달 내내 김치만 먹으며 학원비를 마련했고 아들이 엄마 나 장학금 탔어 하고 말했을 때는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지요. 그 아이는 그 보답이라도 하듯 열심히 자랐습니다. 지방 국립대 장학생으로 대학을 다니고 대기업에 취직했고 회사에서 연수를 받던 중 지금의 아내 지수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엄마, 지수 착해요. 엄마한테도 잘할 거야. 그 말이 너무 고마웠어요. 이제 내가 조금은 내려놓고 누군가에게 이 아이를 맡겨도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며느리를 처음 만났던 날을 기억합니다. 하얀 블라우스에 단정한 스커트, 예의 바른 말투.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부족한 사람이지만 잘 부탁드릴게요. 그 순간 저는 속으로 그래, 정말 괜찮은 아이다 싶었습니다. 여리지만 또렷한 눈빛, 말끝마다 어머니라며 웃는 그 모습이 참 예뻐 보였어요. 그렇게 결혼을 시키고 신혼살림을 봐줬고 출산 때도 한 달 내내 병간호를 했습니다. 손녀 하유리를 품에 안았을 때 세상이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엄마, 지수가 고생 많았어요. 애도 잘 키워야 하고 일도 계속하고 싶대요. 아들이 조심스레 제안하던 그날 저는 흔쾌히 대답했죠. 그래, 내가 같이 살면서 도와줄게. 그게 엄마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겠지.
그렇게 함께 살게 된 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착각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모든 게 이상 신호였습니다. 냉장고 문에 붙어 있던 엄마 반찬 리스트. 오늘은 저염식으로 부탁드릴게요. 시금치 말고 브로콜리로요. 자기네 입맛에 안 맞는다고 하며 제가 만든 음식을 슬며시 밀어놓던 그 표정. 제가 빨래를 개고 있으면 어머니 세탁기 돌릴 땐 유화 세제 써주세요. 하율이 피부 예민해서요. 말은 예뻤지만 그 안에 담긴 건 내 존재를 통제하려는 고요한 압박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지수도 바쁘니까 좀 이해해줘요. 그 한마디로 저는 점점 집안에서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그 기억들이 모두 하나로 엮였던 그날. 그 애의 휴대폰 속 제 이름 석자가 짐짝으로 저장되어 있는 걸 보고 나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엄마도 시어머니도 할머니도 아니었구나. 나는 엄마로 시어머니로 할머니로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와 짐짝이란 소리를 듣고 보니 저는 단 한 번도 나였던 적은 없었습니다. 내 이름은 박영자입니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그냥 나로서 살아보고 싶은 나이. 68. 그리고 나는 내 이름을 되찾기 위해 집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살면서 가장 모욕적인 순간이 언젠지 아시나요? 차라리 소리를 지르고 면박을 당하는 게 낫습니다. 조용히 지워지는 순간, 투명인간처럼 취급당하는 그 찰나. 그게 진짜 모욕입니다. 그날도 저는 변함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반찬 몇 가지를 만들고 아이 간식으로 유부초밥을 만들었지요. 하율이가 유독 좋아하던 그 맛. 할머니, 밥에 이거 꾹꾹 눌러 담는 거 너무 좋아. 손녀의 그 말 한마디가 제 하루의 보람이었으니까요. 식탁에 아침을 차려놓고 기다리는데 지수가 먼저 나왔습니다. 대충 잠옷 차림으로 식탁을 쓱 한번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유부초밥 오늘은 좀 느끼하겠네요. 요즘 애들 나토김밥 더 좋아해요. 순간 손이 굳었습니다. 나토김밥? 인터넷에서 봤던 유기농 도시락 레시피 같은 거였지요. 한 번도 만들어 본 적 없는. 하율이가 어제 이모한테 말하더라고요. 할머니 밥은 맨날 똑같아서 별로라고. 말투는 무심했지만 그 말은 제 가슴을 푹 찔렀습니다. 하율이가 그런 말을 했을 리 없다는 걸 알기에 더 서운했지요. 그 아이의 입을 빌려 제 음식을 내친 건 그 애였습니다. 며칠 전엔 더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율이의 원복이 좀 해졌길래 동네 시장에서 천을 사다가 새로 덧댔습니다. 조금 촌스러운 무늬였지만 튼튼하고 실용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지수가 말하더군요. 어머니, 아이 옷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요즘은 애들 체형별로 맞춤 있는 거 써요. 그리고 제 덧댄 원복을 세탁기에 넣지도 않고 그대로 비닐봉지에 넣어 현관 옆에 내다 놓았습니다. 마치 쓰레기처럼요. 그 모습을 보고도 저는 미안하다는 말밖에 못했습니다. 내가 도와준 게 아니고 참견이 된 거라면 나는 그냥 안 해야겠구나 싶었습니다. 하율이 방에 커튼을 새로 달아준 날도 그랬습니다. 봄볕이 좋아 아이 방이 너무 환해서 사계절용 도톰한 커튼을 달아줬어요. 핑크색 꽃무늬가 귀여운 손녀 생각하면서 골랐던 겁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아들 방에서 지수가 뭐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우리의 감성 망치게 이런 꽃무늬는 좀 아니잖아. 어머니 취향을 왜 애한테 강요해? 그리고 며칠 뒤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한 북유럽풍 무채색 암막 커튼이 도착했습니다. 제 커튼은 쓱 거쳐지더니 그저 철 진한 취향으로 묻혔고요. 정점을 찍은 건
제가 좋아하던 화분을 몰래 버린 일이었습니다. 거실 창가에 늘 놓아두던 토분에 키우던 다육이 하나. 남편 살아생전 생일 때 선물로 받았던 겁니다. 잎 하나 떨어질 때마다 물을 주며 말을 건넸던 제 유일한 비밀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화분이 안 보이길래 수납장까지 뒤져봤죠. 지수야, 거실 화분 혹시 어디 뒀니? 며느리는 말했습니다. 아, 그거요? 하유리가 넘어져서 다칠 뻔해서요. 그래서 버렸어요. 흙도 지저분해서 버렸어요.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지 그 아이는 모릅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 조그마한 다육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 집에서 나와 닮은 것들은 모두 사라지는구나. 그 사실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며느리 지수가 하유리에게 뭔가를 보여주며 웃고 있었습니다. 이모가 준 거야 예쁘지? 아이 목에 작은 실버 목걸이를 걸어주며 둘은 깔깔거리고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를 뒤로하고 저는 부엌에 가서 도시락을 챙겼습니다. 다음 날 유치원 소풍이 있었거든요. 유부초밥, 계란말이, 삶은 브로콜리, 사과. 예쁘게 담아두고는 부엌 카운터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태호가 퇴근했습니다. 지수야, 하율이 도시락 챙겼어? 응. 근데 어머니가 벌써 해놓으셨어. 어떡하지? 김밥 주문했는데. 헉, 그럼 어머니한테 말해야겠다. 아들이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하율이 김밥 시켜놨어. 요즘 친구들 다 그런 거 먹어서.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쉬셔. 쉬세요. 그 한마디가 이렇게 아플 줄 몰랐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도시락 뚜껑을 덮고 그걸 그대로 음식물 쓰레기통에 부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하율이 방에서 엄마 김밥보다 할머니 거 먹고 싶었는데 라는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지수는 말했지요. 그냥 엄마한테 말하지 마. 할머니는 서운해하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너무도 서운했고 그러나 누구에게도 그걸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쌓이고 쌓인 어느 날 지수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주방 냉장고 정리 안 하셨어요? 응? 오늘은 못했는데 왜 그러니? 아, 아니에요. 그냥 하율이 요구르트 냉장고 안에 눕혀두셨던데. 그렇게 보관하면서요. 다음부턴 좀. 지수는 뒤끝없이 말했지만 그 말 끝에는 왜 아직도 그걸 모르냐는 눈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지수의 휴대폰을 다시 보게 된 겁니다. 그 화면 위 그 애의 친구에게 온 메시지 하나. 우리 집 짐짝 오늘 또 고구마 삶았다. 진짜 질린다. 그 아래 웃는 이모티콘. 그리고 발신인 이름 아래 짐짝. 그 단어는 더 이상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저라는 사람 전체를 축약한 모욕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이 집에서 짐처럼 들인 날 짐처럼 나가주마. 짐짝? 혼잣말처럼 중얼였지만 내 목소리는 낯설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며느리의 휴대폰에 뜬 그 글자 하나에 나는 평생을 걸어 쌓아온 내 존재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무너진 건 자존심이 아니라 사람 대접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푸고 찌개를 덜면서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게 훈련된 듯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죠. 젓가락 사이로 멸치볶음이 떨어졌을 때 아무도 그것을 주워주지 않는 식탁 위 공기에서 나는 더 이상 이 집의 주인도 어른도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평소처럼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식사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쉬는 날인가? 며느리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건 내가 이 집에서 마지막으로 보내는 아침이었습니다. 장롱 깊숙이 넣어둔 봉투를 꺼냈습니다. 땅 문서, 등기부등본, 인감도장, 남편이 남긴 유언처럼 던졌던 메모 한 장. 여보, 언제든 힘들면 이 집 팔고 당신 편하게 살아. 내가 당신한테 남겨줄 수 있는 건 이것뿐이니까. 당신이 남긴 건 집 한 채가 아니라 이 집을 나갈 용기를 낼 수 있는 뿌리였습니다. 첫 발걸음은 동네 부동산이었습니다. 동네에서만 30년 넘게 중개를 해온 정씨 사장님, 내가 태호 아기 안고 살림살이 챙기며 지나치던 그 골목길의 사람. 아이고, 박 여사님, 이게 얼마만이요? 웬일이신가요? 사장님의 얼굴이 반가웠지만 나는 오늘 반가우려고 온 게 아니었습니다. 이 집이요. 지금 팔려고요. 제 이름으로 돼 있는 거, 이 조건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테이블에 놓은 조건은 두 가지였습니다. 가장 높은 시세, 가장 빠른 매각, 그리고 남편이 남긴 집이라는 것만 말하지 말 것. 박 여사님 큰일 있으셨어요? 아드님이 무슨 일이라도? 사장님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요. 내 인생도 살아야죠. 그게 다예요. 부동산을 나선 뒤 저는 곧장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와 아들에게 들키지 않으려 여러 군데로 분산시켜둔 통장을 챙겼지요. 남편 보험금, 노후연금, 장기 예적금, 몰래 모은 쌈짓돈. 고작 시어머니가 된 다음부터는 어머니, 저희가 관리할게요. 요즘엔 모바일 앱으로 간편하게 다 돼요. 그런 말이 귀에 닳도록 들렸습니다. 앱이 아니라 욕심이었죠. 은행에서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통장들 전부 해지해서 하나의 계좌로 합쳐주세요. 그리고 그 계좌는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제 아들이라도 며느리라도 말입니다. 직원은 잠깐 당황했지만 제 눈빛을 보고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제 손에 하나의 통장이 쥐어졌습니다. 박영자 이름으로 된 세상에서 가장 온전한 내 통장. 그리고 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계좌, 할머니 통장, 명의만 어머니였을 뿐. 집으로 돌아왔을 때 식탁 위엔 배달 김밥이 있었습니다. 지수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아들은 부엌을 정리 중이었죠. 엄마, 오늘은 지수가 좀 피곤하대. 저녁 그냥 시켰어. 괜찮지? 괜찮지. 언제부터 안 괜찮았던 적이 있었니? 나는 아무 말 없이 내 방으로 들어가. 작은 캐리어에 옷 몇 벌, 도장, 통장, 그리고 결혼사진 한 장만 챙겼습니다. 딱 내가 살아온 만큼만 챙기자. 남은 건 필요 없다. 다음 날 아침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나 오늘 이 집 나갈 거다. 아들은 젓가락질을 멈추고 저를 쳐다봤고 지수는 약간 웃으며 말했습니다. 또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어디 가시게요? 내 집 팔 거야. 은행도 다녀왔고 부동산도 맡겼다. 그 순간 지수의 표정이 금세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그 집, 어머니 명의긴 해도 저희랑 살려고 사신 거잖아요. 그랬지. 그땐 너희가 날 사람처럼 대해줄 줄 알았으니까. 지수는 태호를 쳐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오빠 뭔가 오해하신 것 같은데. 그 말에 나는 마지막 폭탄을 꺼냈습니다. 오해? 지수야, 내 휴대폰에 나를 짐짝이라 저장한 것도 오해냐? 정적? 그 순간 포크가 떨어지는 소리. 하유리가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는 모습. 아들은 얼어붙은 듯 말을 잃었습니다. 지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입술을 떨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그냥 친구들이랑 웃자고. 나는 울고 있었는데 나는 그 말 한마디로 이 집의 마지막 평화를 스스로 끝냈습니다.
그날 오후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은 뛰어나와 울며 말했죠. 엄마, 그건 지수가 잘못했어. 근데 집까지. 집은 우리 애도 있잖아.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지. 하율이만 아니었으면 난 이 집에 있는 날도 없었겠지.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짐은 버리듯이 들여놓고 짐짝이라고 부른 너희에게 나는 집 한 채도 말 한마디도 남기지 않을 거다. 그렇게 나는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지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을 때 나는 이미 마음의 준비가 끝나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 집 계약 완료됐습니다. 계약금도 들어왔고요. 이제 이사 날짜 잡으셔야 합니다. 나는 천천히 손을 모았습니다. 좋습니다. 집에 아직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직접 정리해서 전달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오래된 서랍을 열어 남편이 남겨둔 명의 이전 동의서 사본과 내 이름으로 된 등기부 등본, 그리고 인감도장을 꺼냈습니다. 모두 정리된 서류를 보며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었지요. 그리고 나는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남길 통보서와 1억 원 송금 내역을 준비했습니다. 은행에서 송금 처리를 하며 직원이 물었습니다. 자녀분에게 큰 금액을 보내시네요. 혹시 사유를 입력해 드릴까요?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필요한 말만 넣어주세요. 이 돈은 마지막 정이다. 집은 매각되었고 계약상 한 달 내로 비워야 한다. 이 날짜까지 짐 정리하고 집을 나가거라. 직원은 내 눈빛을 보며 묵묵히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내가 말한 날짜는 정확히 계약상 잔금일 전날. 그날 이후 너희는 더 이상 이 집의 주인이 아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태호와 지수에게 보낼 편지를 따로 준비했습니다. 아들 태호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 태호야, 엄마는 집을 팔았다. 이 집은 더 이상 너희의 공간이 아니다. 계약에 따라 다음 달 15일까지 모든 짐을 정리하고 집을 비워야 한다. 엄마가 내게 남기는 건 집이 아니라 딱 1억 원이다. 이 돈은 용서의 표시가 아니다. 그저 너를 완전히 끊지 못한 나의 마지막 정이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라. 이 돈으로 후회든 반성이든 내가 알아서 써라. 엄마는 이제 엄마가 아닌 사람 박영자로 살아가려고 한다. 며느리 지수에게도 짧은 문장을 남겼습니다. 지수 씨, 나는 평생을 며느리로부터 배웠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무시할 때 어떤 말투를 쓰는지, 어떤 눈빛으로 침묵을 흘리는지, 당신은 참 교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무시에도 내 집은 필요 없으리라 믿습니다. 한 달 안에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정리되지 않은 집을 뒤로하고 진짜 나를 위한 삶을 향해 떠났습니다. 지금은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삽니다. 냉장고엔 내가 좋아하는 반찬 몇 가지. 아침마다 창을 열면 짭조름한 바다 내음이 들어오고 해가 뜨면 나가서 바닷바람을 맞습니다. 누군가 내게 묻습니다. 그 많은 재산 왜 다 버렸어요? 그냥 두고 와도 됐잖아요. 그럴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돈보다 먼저 내 마음이 짐짝 취급당했거든요. 그게 더 컸어요. 태호는 그 이후 단 한 번 연락을 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너무하잖아. 나는 짧게 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너무했다. 하지만 이제라도 너무해져서 다행이다. 바닷마을의 아침은 언제나 잔잔했습니다. 잔잔한 파도 소리에 눈을 뜨고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하루를 혼자 준비하는 시간이 이젠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 지워지지 않는 이름 하나. 하율이. 이 아이만은 정말 끝까지 마음이 남았습니다. 태호에게 느낀 실망도
지수에게 받은 모멸감도 다 내려놨지만 하율이만큼은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내 무릎에 누워 할머니는 따뜻해라고 말했고 김치전을 해줄 때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말하던 진심 어린 눈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들에게 남긴 1억과는 별도로 하율이에게도 1억 원만큼의 마음을 남기기로 했습니다. 다시 은행을 찾았습니다. 직원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손주 앞으로 신탁을 하나 설정하고 싶어요. 지금은 미성년자니까 아이 이름으로 1억 원, 만 20세가 되는 해에 자동 수령되도록요. 중간에 누구도 손 못 대게 해주세요. 부모도 포함입니다. 직원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신탁 설계 도와드릴게요. 혹시 사유나 메시지 넣으실 건가요? 나는 잠시 고민하다 편지를 한 장 꺼내 보관 요청했습니다. 하율이에게 남긴 편지. 하율아, 너는 할머니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한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할머니를 사람으로 대해준 아이란다. 내 손에 묻은 귤 향기, 내가 건네던 포옹 하나하나가 할머니에게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힘이었어. 그래서 이 돈은 할머니가 너한테 주는 복수가 아니라 사랑의 증명이야. 내가 20살이 되면 이 돈은 너에게 갈 거야. 이 돈으로 멋진 어른이 되기를 바라지는 않아. 다만 어떤 상황에서도 너 자신을 짐짝처럼 여기지 말아라. 넌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이란다. 사랑해, 내 손자. 나는 편지를 신탁 서류와 함께 봉투에 넣고 조용히 공증을 받았습니다. 변호사에게도 말했죠. 혹시라도 하율이 부모가 이 돈에 접근하려 하거든 철저히 막아주세요. 하율이만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렇게 내 마음을 봉인한 채 하율이의 미래에 작지만 단단한 선물을 심어두었습니다. 며칠 뒤 서울 근처까지 볼 일이 있어 올라간 날, 아이 학교 앞을 멀리서 바라보게 됐습니다. 운 좋게도 쉬는 시간에 교정으로 나온 하율이를 멀리서 잠깐 볼 수 있었죠. 분홍색 점퍼를 입고 친구들과 뛰어놀던 모습이 왠지 눈시울을 붉히게 했습니다. 혹시 정말 그 아이가 나를 느낀 걸까요? 하율이는 잠시 나를 쳐다보는 듯 했지만 나는 모른 척 고개를 숙였습니다. 보지 못한 걸로 하자. 할머니는 지금 너를 위해 사라지는 중이니까. 이제 나는 그 어떤 이름으로도 불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매년 하율이 생일엔 작은 케이크를 사서 촛불을 하나 켜고 조용히 말합니다. 우리 하율이 잘 자라고 있지? 그 아이가 내게로 달려와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마음은 이미 내가 필요할 그 순간에 닿을 수 있도록 은행 어딘가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으니까. 시간은 흐르고 계절은 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바닷가 마을의 겨울은 생각보다 포근했습니다. 가끔 불어오는 바람에 옷깃을 여밀 때면 문득문득 서울의 냉랭한 기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그 집에서 살던 사람들의 소식이 우연히 내 귀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수 씨가 이혼을 했대요. 서울에 사는 친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 태호인가 뭔가 하는 내 아들. 사업 망하고 카드 연체까지 났대. 지수 씨가 애 데리고 나갔다는 얘기도 들었어.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속이 후련한 것도 아니었고 통쾌한 감정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제야 제자리를 찾아가는구나 싶은 생각뿐이었죠. 며칠 뒤 하루는 동네 앞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마치고 늦은 오후 집에 들어왔을 때였습니다. 현관 앞 낯선 운동화 한 켤레가 조용히 놓여 있었고 문 앞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사람 하나. 엄마.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손에서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태호야? 그 아이 같지 않은 초췌하고 굽은 어깨,
부드럽기보단 날카롭게 메마른 눈. 그건 내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기억하는 태호는 늘 어깨를 펴고 말쑥한 정장을 입고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이 남자는 어딘가 끊겨버린 밧줄처럼 형체만 남은 사람 같았습니다. 엄마 지수가 하율이 데리고 갔어요. 지금 연락도 안 되고 회사도 내가 그게. 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럴 줄 알았다. 엄마, 나 지금 아무것도 없어. 엄마한테 받은 그 돈도 다. 엄마, 나 어떡하면 좋아요? 나는 문 안으로 들어갔다가 작은 메모지 한 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건 복지관 상담실 연락처야. 내가 정말 바닥에서 다시 시작할 거면 그곳에서 하루하루 치유하면서 살아봐. 다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말이야. 태호는 메모지를 들고도 울지 않았습니다. 울 힘도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나는 문을 닫으며 단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엄마는 이젠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다. 너도 지수도 심지어 하율이조차도 내 마음속에 묻고 살아가는 거야. 시간이 지나고 나는 정기적으로 하율이의 학교 주변을 멀리서 한 번쯤 바라보곤 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우체통 안에 작고 정갈한 손글씨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저를 위해 그런 걸 준비하셨어요? 엄마는 화를 냈지만 저는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하율 드림. 나는 그 편지를 안고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천천히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하율이에게 편지 한 통만 더 남겼습니다. 할머니는 지금 아주 잘 지내고 있단다. 멋진 바닷가에서 사진도 찍고 글도 쓰고 꽃도 키우고 우리 하율이도 너 자신을 사랑하며 자라렴. 언젠가 내가 진짜 어른이 되었을 때 다시 웃는 얼굴로 만나게 될 거야. 그날까지 할머니는 늘 너의 뒤에서 조용히 응원할게. 나는 여전히 이 작은 바닷마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해질 무렵이면 차 한 잔을 끓여놓고 오래된 의자에 앉아 바다를 바라봅니다. 이젠 누가 나를 부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이름이 잊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나는 더 이상 짐짝이 아닌 나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사람으로 살다 간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이 말이 내 인생 마지막 장에 남길 유일한 문장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읽는 당신에게도 언젠가 이 말이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당신을 짐짝처럼 여기게 두지 마세요. 당신은 누군가의 소유가 아니라 당신 자신입니다.